예,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다음에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한 20여 개 의혹이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한 의혹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 산무경력 후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이사를 맡은 적이 없고 정보위원회도 2003년 이후 15년 가까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업이 주는 외부 연구비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에 붙여졌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아했던 점은 그 경제 경영학 교수들은 외부에 이렇게 사회이사도 많이 맡아서 그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제안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도 그 사회이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명박근혜 정권에 보수 정권에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마치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지금 불공정 사회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의아해하시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깨끗하고 또 도덕성을 잘 갖춘 후보자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네. 소액주주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가 대기업 주식 한 주씩 보유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저 후보자 내정된 다음에 모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후보자가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운동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제가 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OECD가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만들라고 회원국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앞서 있었던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소액주주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갖게 되는데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되시고 나서 제가 첫 발언에 뭐 재벌개혁이나 뭐 이런 시장 논리를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프랜차이즈 가맹점법 등 골목상권 경제민주화를 첫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저 화면을 좀 한번 비춰주시면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때 그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갖고 201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독일 연방 카르텔청을 방문해서 네. 선진국의 경쟁 정책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카르텔 규제 방해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 카르텔청장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 좀 봐주십시오. 독일은 글로벌 기업이 단 한 번만이라도 담합에 적발되면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여할 만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업들의 저항도 굉장히 심했는데 점차 이해하면서 한 번만 불공정 행위를 하면 기업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인식이 다 됐고 불공정 행위가 없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다 할 만큼 그래서 이제 경쟁 정책이 경쟁력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불공정 사회지만 그 불공정 사회를 만든 건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불신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듭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금보다 벌금이라든가
또 고발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격하게 제재하고 골목 상권과 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매우 많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 약자, 특히 가맹점, 대리점, 또 골목 상권 등의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위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가장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불공정 그 담합행위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면 우리 경제가 그 시장이 더 건강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하시겠다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지키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 대기업의 그 유통 복합 쇼핑물이 골목까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골목 상권 피해를 막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1년도에 그 23개에 불과했던 복합 쇼핑몰이 5년 만에 72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10km 이내의 상권 매출이 평균 46.5%가 소상공인들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개설 시 심의 단계에서 영세 상인들의 상생 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고 유보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하다 보면은 행정소송을 당하거나 주민들 민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그 상암동의 인근 쇼핑몰 추진 중인 롯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 쇼핑몰 개설로 인한 골목 상권의 피해를 근절할 방법과 최소화할 위원회 차원의 실효성 방안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아주 대대적인 어떤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유통산업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통사업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유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지금 임대사업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의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충실히 협의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다음에 너무 많은 언론에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한 20여 개 의혹이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한 의혹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 산무경력 후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이사를 맡은 적이 없고 정보위원회도 2003년 이후 15년 가까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업이 주는 외부 연구비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에 붙여졌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아했던 점은 그 경제경영학 교수들은 외부에 이렇게 사회이사도 많이 맡아서 그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제안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도 그 사회이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명박근혜 정권에 보수 정권에 그렇다 치더라도 공정위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가장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불공정 그 담합행위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면 우리 경제가 그 시장이 더 건강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하시겠다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지키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 대기업의
그 유통 복합 쇼핑몰이 골목까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골목 상권 피해를 막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1년도에 그 23개에 불과했던 복합 쇼핑몰이 5년 만에 72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10km 이내의 상권 매출이 평균 46.5%가 소상공인들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개설 시 심의 단계에서 영세 상인들의 상생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앞서 있었던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소액주주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갖게 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되시고 나서 제가 첫 발언에 뭐 재벌개혁이나 뭐 이런 시장 논리를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프랜차이즈 가맹점법 등 골목상권 경제민주화를 첫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저 화면을 좀 한번 비춰주시면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때 그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갖고 201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독일 연방 카르텔청을 방문해서 네. 선진국의 경쟁 정책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카르텔 규제 방해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 카르텔청장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 좀 봐주십시오. 그 독일은 글로벌 기업이 단 한 번만이라도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마치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지금 불공정 사회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의아해하시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깨끗하고 또 도덕성을 잘 갖춘 후보자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네. 소액주주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가 대기업 주식 한 주씩 보유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저 후보자 내정된 다음에 모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후보자가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운동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제가 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OECD가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만들라고 회원국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나 낮아. 담합에 적발되면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여할 만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업들의 저항도 굉장히 심했는데 점차 이해하면서 한 번만 불공정 행위를 하면 기업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인식이 다 됐고 불공정 행위가 없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다 할 만큼 그래서 이제 경쟁 정책이 경쟁력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불공정 사회지만 그 불공정 사회를 만든 건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불신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듭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금보다 벌금이라든가 또 고발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격하게 제재하고 골목 상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매우 많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 약자, 특히 가맹점, 대리점, 또 골목 상권 등의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